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아침 시간에 점심시간 전까지죠. 점심시간 전에는 좀 일찍 끝내드려야 되는 그런 또 센스를 발휘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평소에 점심 몇 시부터 드셨죠? 12시 딱 맞춰서 드셨나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네, 저는 주제는 이렇습니다. 저금리 저성장 시대의 성공 재테크 법칙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금 2013년, 이제 2014년이 도래하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금리와 저성장 시대는 더욱더 가속화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에서 어떻게 자금 운영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을지 그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으시죠? 50분에 10분 쉬시나요?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쉴 때 안 쉬어드리면. 네. 자, 그럼 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통계치가 있더라고요. 팔짱을 끼고 있으면 기억력이 대략 38% 감소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팔짱 푸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일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영상 가볍게 하나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성별청은 지역번호 공모상 557국의 492 사고처리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지금까지 들어온 제보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서구역찰서 뺑소니 사고 전담반의 신승훈 단장님. 지금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현재 생방송이죠. 다시 돌릴 수 없는 짧은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볼 때마다 느끼지만 엄청 아팠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밝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강의 2시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리치빌 재무 컨설팅의 수석 컨설턴트로 있는 엄동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테마 교육도 하고 있고요. 뭐 재미난 교육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의 엑기스를 뽑아서 오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시간이니까 눈 좀 살짝 운동 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략 한 30초 정도 드릴 텐데요. 숫자를 1, 2, 3, 4, 5, 6, 7, 8 순서대로 얼마나 찾으시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 시작. 네, 그만. 몇 가지 하셨습니까? 10까지 말입니까? 아니요, 그냥 끝까지 찾으시면 돼요. 10까지만 찾으셨군요. 10까지 하셨나요? 그러시군요. 몇 가지 하셨습니까? 안 찾으셨습니까? 7이요. 제일 큰 숫자가 77이라는 그래서 제가 1, 2, 3, 4, 5, 6, 7, 8, 90을 이야기 드렸던 건데 10까지만 찾으신 분과 오늘 강의가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합니다. 몇 가지 하셨습니까? 8까지 찾아요. 8. 몇 가지 찾으셨나요? 13. 역시 젊으면 조금 눈이 좀 빠른 것 같아요. 13 이상 찾으신 분. 제일 몇 가지 하셨습니까? 예? 오늘 강의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의사 전달이 잘 안 되는군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 탓인 것 같습니다. 제 탓 맞군요. 죄송합니다. 땀납니다. 자, 다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숫자를 1 이렇게 예시를 드릴게요. 그냥 자, 1, 2, 3, 4 이렇게 찾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처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준비, 시작. 30초 해주십시오. 제일 많이 찾는 분 제가 소정의 선물 하나 드릴게요. 네, 그만. 소정의 선물이 참 무섭긴 무서운 것 같습니다. 뒤에는요, 찾느냐고 정신없어. 막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뒤에는. 네. 몇 가지 찾으셨어요? 16. 이번에는 선생님? 5. 오, 오케이. 이번에는 14. 자, 제일 뒤에 우리 선생님 몇 가지 찾으셨습니까? 몇 가지 찾으셨나요? 훌륭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 77이 제일 많이 찾으신 것 같아요. 드릴 건 드리고 갑니다. 뭐 어찌됐건 77 이상 찾으신 분 없을 거예요. 왜냐면요 77이 제일 높거든요. 네. 드린 선물은요 립밥이라고 아시죠? 촉촉한 입술 유지하시라고 천연 립밥입니다. 더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아직 더 있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이 숫자를 찾는 데 있어서 7 정도 찾으셨, 12라고 하셨나요? 16? 16 정도 하시고 몇 가지 찾으셨어요? 아까? 13. 아까랑 비슷하군요. 자, 제가 여기에 이렇게 선을 2개를 그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찾으시는데 어떻게 찾냐면 돌아가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시가 방향으로. 1 여기서 찾고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요. 자, 다시 한번 30초 드려볼게요. 자, 준비 시작. 네, 그만. 몇 가지였어요? 아까가 몇이었죠? 이야, 몇 가지였습니까? 아까가 13. 거의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아까보다 덜 찾으신 분들은 안과를 꼭 가십시오. 눈이 이게 좀 그렇죠? 네. 제가 이걸 갖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게임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어떠한 게임을 하든 나름대로 요령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경제라는 것도 전혀 동떨어진 것과 같지만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어떠한 게 터지면 그거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것들이 주르르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동양 사태 딱 터졌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죠? 동양에 넣어놓은 거 괜찮은 거 찾거나 돈을 찾거나 어떤 액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거는 어떤 결과물에 비해서 일어나는 거지만 그 전조 현상들을 봤을 때 벌써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경제도 마찬가지로 움직임을 형성을 하는 어떠한 시그널이라든가 그러한 법칙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설명드릴 건요. 첫 번째, 경제를 읽는 기본 5가지라고 해서요. 금융기관, 그리고 금리, 세금, 인구 구조, 그리고 현재 근로기관과 평균 수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굳이 뭐 경제랑 관련이 있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시지만요. 우리가 쉽게 지나칠 뿐이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들이라는 거죠. 알고 있으시죠? 이런 거. 그냥 뭐 평균 수명처럼 좀 늘어나지. 그런데 이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관심 있으실 만한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은퇴, 다가올 미래인가 현실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신입사원분들에게 강의를 참 자주 해요. 근데 그런 자료를 갖고선 준비를 했다가요. 전달에 한번 와보고 나서 내가 엄청나게 실수를 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왔더니 평균 연령이 그래도 40은 되시더라고요. 그렇죠? 40 정도 되시죠? 30 정도 되시나요? 이 냉랭한 분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은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를 읽는 기본 5가지. 우선 첫 번째입니다. 바로 금융기관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미래에셋입니다. 그리고 KB국민은행, 삼성생명. 자, 미래에셋은 금융사 중에 어디라고 표현을 하죠? 맞습니다. 증권사라고 표현하죠. KB국민은행이죠. 그리고 삼성생명은 어디죠? 역시 여긴 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증권사, 그리고 은행, 그리고 보험사, 이 3가지가 과연 어떠한 금융기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냐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제가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 금융기관이 가장 좋은 금융기관이다라고 생각하는 곳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증권사가 가장 좋은 금융기관이다 라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다들 주식 한 번씩 해보신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자, 은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많으시군요. 세 번째, 보험사다. 네, 안 들었으니까 들긴 들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자, 지금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안 들으신 분도 계세요. 근데 전 이 모든 분들이 다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본인이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어떤 자금을 형성을 하냐에 따라서 금융기관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돈을 만들 것이고,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을 할 것이고, 어떠한 규모까지 형성을 하겠다, 이러한 다양한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금융기관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이 3가지를 다 쓰실 수 있어야 돼요. 한 군데만 쓰신다고 최고 아니고, 2군데 쓴다고 최고가 아니라 3가지를 고루고루 쓰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마지막에 그 내용이 왜 그런지 오늘 강의를 듣고 나면 아마 이해가실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경제의 필수 요소, 금리 부분입니다. 금리. 지금 기준금리가 몇 %인지 아시는 분? 네, 3점 나왔습니다. 3점. 3점보다 좀 낮겠죠? 3.25. 혹시 적금 드셨나요? 적금 몇 %이시죠? 네, 적금 금리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아마 적금 금리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를 맞히시는 분 선물 조그마한 것도 드릴게요. 아까 그거. 입을 여시기 시작하여 역시 선물은 좋아요. 네, 2.9 낮습니다. 그보다 좀 낮습니다. 2.7 그보다 조금 낮습니다. 가까이 왔어요. 네, 2.65 빙고 맞습니다. 막 부르세요. 그럼 뭐래도 하나 얻어 가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그 기준금리는요 2.5%입니다. 올해 박근혜 정권이 들어오면서 2013년 5월에 기준금리를 0.25% 인하를 했죠. 그 인하를 한 게 현재 6개월간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라는 게 과연 중요하니까 넣어놨겠죠. 즉, 금리가 조금만 내려간다 올라간다에 따라서 우리 주가도 계속 움직여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해서 이런 겁니다. 금리를 낮췄어요. 기준금리라는 건 대출금리뿐만 아니라 내가 은행에 넣는 적금금리, 이 모든 금리들에 대한 기준이 된다는 거거든요. 즉, 금리를 낮췄다. 그러면은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자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돈을 빌려 쓴 거에 대한 이자를 덜 내도 되니까 돈을 더 많이 빌려다 쓸 수 있겠죠. 돈을 더 많이 빌려다 쓴다는 거는 그 회사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었으면 그거에 대해 돈을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투자를 해갖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다면 기업이 수익이 더 나겠죠. 수익이 더 난다는 말은 기업의 잣대인 주식이 올라가는 것일까요? 떨어지는 것일까요?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낮춘다라고 이야기하면 경기가 상향할 개연성이 크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 이게 제목, 저금리 저성장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금리가 떨어지면은 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이 상향할 개연성이 높다는 거예요. 100% 상향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흐름, 프로세스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에 여러분들은 민감해지셔야 돼요. 지금 2.5%로 동결이 되어 있고 향후로 갔을 때 하락할까요? 올라갈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시적인 거 말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도 하락한다가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락할 수 있는 방향성을 현재 많이 잡고 있죠. 지금 현재 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고정금리들도 있으시고 할 건데 이따 나오겠지만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레 드려봅니다. 자, 그런데 기준금리만 알면 되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를 더 하셔야 돼요. 실질금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들려드릴게요. 실질금리라는 거는 결국은 현재 금리, 은행에 넣었을 때 나오는 금리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실질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이득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거죠. 오늘 짜장면을 먹고 싶어요. 짜장면 얼마나 하나요? 지역마다 다르죠?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5,000원이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자, 짜장면 먹어야지. 5,000원을 들고 있어요. 근데 오늘 먹는 것보다는 내가 봤을 때 딱 5년하고 10일 뒤에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은행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5년 10일 되는 날 만기 딱 해갖고 찾았어요. 얼마? 8,000원을 찾은 거예요. 8,000원 들고 가요. 요, 짜장면 먹자. 갔어요. 자리에 앉아갖고 주문하죠. 멋지게. 짜장면 하나요. 그리고 가격표를 보죠. 근데 짜장면이 얼마예요? 그렇죠. 9,000원, 10,000원인 거예요. 즉 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은행에서 주는 금리가 낮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돈을 그냥 쥐고 있으면 있을수록 가치가 그만큼 하락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질금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몇 퍼센트 금리 준다? 무조건 좋아. 무조건 다 넣어야지. 가장 바보스러운 건 돼지저금통에다 넣는 거예요. 자녀분들에게 돼지저금통에 저축하는 거, 그것만을 권해주는 시대는 이제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모아지면 은행에 갖다 넣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어디에 넣을 거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대부분 저축성 수신, 즉 예금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하죠. 한 2.6, 2.3, 2.63 이 정도가 된다는 거죠. 지금 물가 상승률이 몇 %라고 대충 들으시나요? 그냥 들은 거 얘기하세요. 생각하시지 마시고. 대략 뭐 한 2점, 못해도 한 3%, 4%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물가 상승률이 은행에 넣어봐야 해치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볼게요. 예금 4%와 적금 4%를 잠깐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까 적금 몇 % 드셨다고 그랬죠? 3.5%. 자, 물가 상승률 3%입니다. 적금 금리가 3.5%예요. 그럼 잘한 건가요? 실질 금리로 봤을 때 잘했다. 손 들어보십시오. 잘하지 못했다. 손 들어보십시오. 에라 모르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자, 저도 강의를 많이 했지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요걸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자, 예금 4%와 적금 4%는 나중에 이자 받는 게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예금 4%가 적금 4%보다 돈을, 이자를 더 많이 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오케이. 예금 4%보다 적금 4%가 예금을 더 적게 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금이 뭔지 아시죠? 적금이 뭔지 아시죠? 자, 보세요. 나중에 자제분이 예금 4% 적금 4% 모르는데 답변 못하시면 참 민망할 수 있겠죠. 요거에 대해서 하나만큼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예금이 있고 적금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똑같게 얘는 100만 원을, 예금이라는 건 한 번에 목돈을 그냥 넣어놓고 기다리는 거죠. 적금이라는 거는 쌓을 적자 써가지고 매달마다 일정 금액을 넣어갖고 쌓는 거죠. 그쵸? 그래서 100만 원이 있는데 이 100만 원을 한 번에 집어넣어갖고
1년 동안 놓아뒀어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금리는 4%입니다. 적금 마찬가지로 4%예요. 그러면 100만 원을 원금을 넣어놨으니까 원금 100만 원은 그대로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자가 붙겠죠. 이자가 얼마 붙죠? 훌륭하십니다.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답변 안 하세요. 저 뭔가 속임수가 있을게요. 좀 찾아봐. 이런 분이 4만 원 맞습니다. 4만 원이 붙어요. 그래서 104만 원이 된다는 거죠. 똑같게 원금이 100만 원 될 수 있게 매달마다 적금으로다가 83,333원씩 넣으면 마지막 달까지 쭈루루 들어가면 그게 마찬가지로 1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똑같게 이자가 붙겠죠. 이자는 붙겠죠. 그런데 이 이자가 4만 원과 같다, 4만 원보다 높다, 4만 원보다 낮다. 요거를 좀 전에 여쭤본 거였었어요. 말이 어려워서 못 드신 것 같아서. 자, 4만 원과 같다라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케이. 4만 원보다 높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케이. 4만 원보다 낮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감사합니다. 역시 그 공무원 사연 죽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83,000원 첫째 달 넣어놓은 거는 4% 금리에 12분의 12를 다 받겠죠. 왜? 12달 동안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달 들어간 거는 4%에 12분의 11만 붙겠죠. 마지막 달에 들어간 애는 83,000원에 4%에 12분의 1만 붙는다라는 거예요. 100만 원을 한 번에 넣는 거는 4%에 12분의 12가 다 붙었으니까 4만 원이 온전히 오지만 적금은 조금씩 쌓아서 100만 원을 만든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붙는 거는 4만 원보다 낮다라는 거죠. 즉 적금금리 3.5%는 물가상승률 3%를 상회할 수가 절대 없다. 실질적으로 4% 적금 4% 금리라고 하면은요, 예금으로 환산하면은 1.83% 정도입니다. 절반이 안 돼요. 왜? 우리는 세금도 떼잖아요. 꼴랑 몇만 원 주면서 이자 소득세 15.4%. 국가는 위대합니다. 그렇죠? 안 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적금과 예금이라는 건 조금 차이를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4% 금리 100만 원씩 월 적립을 해갖고 100만 원씩 4%를 적립을 하면요, 대략 한 26만 원 정도의 이자가 붙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과세일 경우에 26만 원이 붙는 거고요. 그게 대략 한 2.17%, 물가로 보면 2.17%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일반 과세 또는 세금 우대일 뿐이라는 거죠. 과세로 봤을 때는 대략 1.83%, 4%의 절반도 채 안 되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금리 얼마 해봐야 4만 원 차이니까 별로 그렇지만 이 금액이 커지면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요즘에 세수가 많이 부족하죠. 그런 거 느끼십니까, 여러분? 네, 저도 자동차 견인당하고 나서 세수가 부족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요일 날도 견인해 가는 센스 훌륭합니다. 부산에서 많이 오셨죠? 부산분 처음 분들 오셨습니까? 그러셨군요. 부산에선 견인 요즘 잘 안 하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내려갔나 보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4% 금리는 1.83이다. 즉 물가 상승을 상회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자, 하늘을 난 세금, 이제 세금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15.4, 네덜란드 60. 자, 우리나라는 점점 선진국으로 갈까요? 후진국으로 갈까요? 선진국으로 가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자 소득세뿐만 아니라 모든 소득세가 점점 높아질 개연성이 매우 높고 확실하다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요, 은행에 돈 넣어놓고 이자가 100만 원이 붙으면 국가에서 얼마 가져가요? 60만 원 가져가요. 60만 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 말이 안 되죠. 15.4%도 많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한 60% 가져가요. 잘 살겠죠, 국가가.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조만간에 좀 꽤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현재 OECD 회원국 GDP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상승폭은 4.2, 4.0 매우 높은 편입니다. 오히려 선진국, 영국이라든가 독일, 프랑스, 미국 이런 쪽은요, 오히려 세금 비중폭을 이제 낮춰가고 있어요. 그만큼 복지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형성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걸 반증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이런 거 보셨습니까? 주차 단속 보조원 500명 모집. 근데 나이 연세 보세요. 55세에서 70세죠. 서울 계신 분. 서울 건 없으신가요? 계신가요? 주차 단속 다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세요? 저의 그 주차 위반 많이 한다는 걸 계속 알려드리고 있네. 그럼 안 돼요. 정말요. 할아버지 3분 정도가 그룹으로 다니세요. 그래서요, 잠깐 차 세워놓고 정말 편의점 가고 캔 음료 하나 사서 나왔거든요. 근데 벌써 찍어놓고 사라지셨어요. 정말 먼지처럼 사라지세요. 촥촥촥 샥. 야, 이런 운동선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점점 더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 기사는 지금 올해 초였고, 이거는 최근 11월 기사입니다. 150명 또 증언을 또 했더라고요. 세금이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세금이 많이 부족하긴 부족한가 보구나.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이 둘인데요. 보육료 지금 중단한다는 말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까지 잘 받았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세금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따 뒤쪽에 갔을 때 공무원 연금도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4번째입니다.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 인구구조와 경제와 연관이 있나요? 매우 큽니다. 매우 큽니다. 살짝 보여드리는 건 이런 별 정성 없는 듯한 그래프 2개죠. 그런데 2010년도의 인구구조는 이러한 형식이라는 거죠. 하지만 2050년도에는 점점 아래쪽이 얇아지고 위쪽이 두꺼워진다는 거죠. 즉, 세금을 내고 있는 현재의 세금 연령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좀 아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직접적인 게 국민연금 부분이죠. 예전에는 돌아가셔야 될 분들이 그냥 돌아가 주셨거든요. 안 돌아가세요. 계속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젊은 층들, 지금 현재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초년생들 같은 경우엔 부양해야 될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요거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게 바로 또 무엇이냐면 출생률입니다. 출생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밑에 하반층이 너무 못 받쳐주는 거예요. 이 부분도 되게 큰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째입니다. 수명, 근로기간. 정년 몇 년까지 보장되시나요? 그쵸? 네. 정말 복 받으신 직업이십니다. 평균적으로 54세에 거의 그냥 나오시더라고요. 네. 나와서 퇴직금 그냥 탁 털어갖고 나오셨고 사업하다가, 그쵸? 제가 그 이야기는 참 못해갖고 참고 있었습니다. 많더라고요. 정말 많으세요. 저는 어머니가 식당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공무원 하시 나오신 분들 중에 몇 분이 뭐 할 거 없으면 치킨집이라도 하지. 치킨집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음식 장사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오죽했으면 어머니 도와서 그냥 가업 그걸 좀 받아볼까 생각했는데요. 딱 한 달 하고 나니까요. 내가 잘하는 거 그냥 하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근로기간과 수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990년도에는요, 대략 한 25세 때가 되면은 거의 사업전선에 들어서 돈을 벌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의 60세 근까지 돈을 버는 시기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선 참
행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좀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망 연령이 남자는 66.3세, 여자는 74.6세, 한 70세 평균이 사망 연령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회갑잔치 같은 거 하면은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 거 봤거든요. 동네에서 부모님 회갑잔치 하면 그 노래방 기계 불러다가 가라오케 두고 치고 자식들이 한복 입고 나서 춤추면서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경로당의 새로운 풍토라고 이야기합니다. 경로당 출입은 60, 곳에 따라 65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60세의 경로당을 가면요 청년이랍니다. 방 닦거라. 네 형님 60세. 커피 타와라. 커피. 이게 60세. 70세 방걸레질 살살 하면서 옆에 장기 두고 바둑 두는 거 훈수 둘 수 있는 게 70세. 80세가 돼야 장기알과 바둑알을 만질 수 있는 게 80세랍니다. 그리고 90 돼야 누워서 리모컨으로 TV 돌리는 나이. 이게 90이래요. 경로당이 새로운 풍토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아버지가 지금 이제 65세신데 환갑잔치가 아니고 잔치 무슨 잔치가 가족끼리 그냥 조촐하게 밥 한 끼 먹고 끝났죠. 근데 동네 이장님이 저희 아버지보다 한 2살인가 연세 좀 어리세요. 근데 환갑잔치를 하셨더라고요. 손님이 많이 왔을까요? 이장님이니까 그래도 좀 가야 되지 않을까요? 가긴 간 것 같아요. 근데 갔다 와서 하는 소리가 아유 나이 어린 놈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들이 잔치한다고. 근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배려를 한 거였었죠. 부모님을 위해. 근데 부모님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현재의 상황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09년만 봐도요. 대학교 졸업하고 뭐하고 대략 한 29세 거의 근 30살에 취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년은 54세에 못 미쳐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후는 2009년이 이래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최소한 90 정도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후 생활이 긴 게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정말 행복이지만요.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은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 퇴직 연령이 2016년부터 법이 통과가 됐죠. 강제화법, 그쵸? 언제까지? 60세까지 정년 보장해라라고 이제 2016년도 바뀌었죠.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다행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거에 대한 취지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잘못 이야기했다 잡혀가면 어떡해요? 그쵸? 현 정권인데. 자, 그래서 이런 돈 버는 시기가 줄어들고 노령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60세 벌써 정년 연장한 데도 있죠. KT, 뭐 KTNG, 린나이 뭐 이런 데는 뭐 벌써 연장을 벌써 했죠. 삼성 친구들은 좀 좋아하더라고요. 참고로 30대 친구들은요 삼성 입사하고 한 길면 한 10년까지밖에 안 보더라고요. 그 안에 거의 나올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그 좋은 데 들어가는데 왜 나올 생각하냐? 아유 씨, 그 진급 못하고 뭐하고 하면 눈치 보여서 못 살아. 정년 보장된다고 눈치 안 보이나? 똑같죠. 그만큼 박 터지게 싸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정년은 보장이 되더라. 자, 이제 부동산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지금 연령층을 대충 보니까는 그래도 집 한 채씩은 또 갖고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막 옵니다. 없으시면 하나 사지요 뭐 그냥 뭐 그렇죠? 근데 좀 비싼가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 4.1 부동산 정책, 8.28 부동산 대책 뭐 계속 나왔었죠.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적용이 되죠. 6월달까지 한다고 했다가 올해 말까지도 연장을 했죠. 양도소득세라든가 뭐 취득세라든가 이런 감면해주네 뭐 어쩌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주택 없다라는 전제로 구매를 하시겠습니까? 자, 하시겠다라는 분들 한번 들어보시죠. 하지 않겠다. 누가 주면 갖고 안 주면 안 갖는다. 이런 세상인가? 나 있으니까 뭐 저거 들 필요 없어. 이런 분위기일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주택 구매에 대해서는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에 집중하라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집이 있고 하겠지만 자제분들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아들 장가 보내려면 집 한 채 정도는 거의 해준다라고 하잖아요. 처남이 내년 5월 3일 날 결혼을 하는데요. 울산에 있어요. 그런데 전세가 1억 2천 뭐 이렇더라고요. 어휴, 저 아들만 둘이거든요. 어휴, 딸 주문을 외웁니다. 셋째는 딸. 그 비용이 적지 않은 비용이라는 거죠. 집은 어찌됐건 빨리 사면 살수록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빨리 사지 마세요. 아무데나. 그러면요, 가격이 뚝뚝뚝 떨어질 때마다 정말 잠이 안 오고 피가 마를 거예요. 자, 베이비부모 세대 집중하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전쟁 직후에 55년부터 63년에 태어나신 베이비부모 1차 세대 분들이 정말 인구가 기하급수로 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집을 엄청나게 줬죠. 그런데 이분들이 집을 갖고 있는 걸 보면 작은 평수보다 좀 큰 평수의 집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왜? 이때만 해도 대가족 제도였거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며느리도 데려다 놓고 뭐 다 자보다가 이렇게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집을 큰 거를 많이 줬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아파트 미분양된 거 보면은 작은 평수가 미분양인가요? 큰 평수가 미분양인가요? 그렇죠. 큰 평수 계신 분들은 엊그덕이신 분들은 큰 평수야. 지금 보니까 그렇지. 큰 평수는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가장 힘든 건 청소하기가 제일 힘들대요. 그래서 움직이는 데만 닦죠. 어머님이 이제 나중에는 명절에 자제분들 한번 올 때 쓰려고 그 평수를 갖고 있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과소비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집은 큰 평수를 마련하다 보니까 노후 자금들이 마련이 많이 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이 안 돼 있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 어떤 시책을 내놨죠? 시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어떤 정책을 내놨죠? 주택연금 들어보셨습니까?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큰 평수 집 내놓으러 팔리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담보로 여러분께 연금을 주고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갖다가 우리가 회수하겠습니다. 없던 게 생겨버린 거라는 거죠. 사회적인 변화의 모습을 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하는 걸 그나마 2차 베이비 세대 68년부터 74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이 그나마 받아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 같이 저출산이라는 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뒤에 있는 이 인구들이 과연 여기서 쏟아나오는 집들을 받아줄 수 있겠냐라는 거는 퀘스천이라는 거예요. 즉 물량은 많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무턱대고 싸다고 잡기보다는요, 내가 샀을 때 내가 거주를 하면서도 중심지역으로서 돈에 대한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곳을 선별할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놨어. 뚝뚝 떨어져.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어도 집값이 안 떨어져요. 떨어져도 조금 떨어져요. 올라갈 때는 쭉쭉쭉 올라가요. 이게 바로 중심지역이라는 겁니다. 각자 사시는 지역에 보면은 중심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 야, 딴 데 다 떨어지지 저기 왜 안 떨어지냐? 그런 데가 중심지역이라는 겁니다. 사실 거면 그런 지역 빨리 사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외적인 지역을 산다라고 하면 조금은 딜레이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주택을 구매할 때는 자기 자본 100%로 사시는 분, 보신 분. 아니, 바로 여기 계신 분. 난 100% 나 현금으로 휘어가지고 신발 넣어가지고 하루 종일 세다가 주고 샀어. 이런 분 계신가요? 대부분은 대출이라는 걸 좀 활용을 하시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비율로다가 활용을 하는 게 적합하냐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갖고 계시다고 하면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바로 5대1의 원칙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책들은요 7대 3대 2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조금 얼토당토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7은 자기 자본 비율, 3은 대출, 그 다음에 2는 내 급여에서 상환하는 급여액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 현실적으로 7, 한 2억 원짜리 살려면 1억 서천 모아갖고 이렇게 하고 거의 안 되더라는 거죠. 불가합니다. 그것보다는 이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5대 5예요. 그러니까 내 자본 비율 5 갖고, 그리고 1은 뭐냐면요, 내가 월 버는 급여의 10%에 해당하는 상환금만 내는 정도의 대출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대부분 보면 5 정도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주택 담보로다가 돈 빌릴 때 1억 원짜리 갖다 맡기면 1억 원 다 빌려주던가요?
빌려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해주니까. LTV DTI라는 전문 용어로 씁니다. 즉 집에 대한 감정가 대비 몇 %를 빌려주고요. 그리고 직장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직급이라든가 DTI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최고 등급입니다. 공무원은요 보증이나 이런 거 쓰실 때 아시죠? 여기 계십니다. 저도 전 직장이 교직원이었거든요.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마이너스 통장 그냥 만들어다 주는데 생각지도 않은 금액을 만들어줘서 감액시켜 달라고 그랬어요. 그냥 교직원 재직증명서 하나 내니까 그냥 주더라고요. 그런데 나오니까 바로 뭐예요? 일반 대출로 돌려주더라고요. 퇴사하셨네요. 그러면은 그 대출 유형을 바꾸셔야 됩니다. 일반 대출로 바꿔주더라고요. 직장 참 공무원도 좋은 것 같고 교직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찌됐건 그래서 5대1의 원칙을 지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즉 자기 자본 비율과 월 상환액입니다. 비전이 잘 안 보이시는군요. 자, 예를 들어 1억을 대출받는다고 하면요 1% 금리당 대략 한 83,000원의 이자를 내셔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3몇 프로지만 4%로 쉽게 따져볼게요. 그러면 4% 금리로 봤을 때 33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간다는 거죠. 1억 원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급여가 330만 원 소득자라고 예를 들어보면 이분은 대출을 1억 원 정도까지는 받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본 비율 1억하고 대출 1억 해서 2억 원 정도까지는 내가 주택을 구매해도 나의 캐시플로어, 즉 월 버는 급여로서 운영을 함에 있어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무리하게 3억 원짜리나 이런 거 사면 결국은 대출 비율이 또 올라가겠죠. 2억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1이 아니라 2가 될 거니까 내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도 5대1 정도는 꼭 유지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만일에 현재 현 급여보다 1보다 높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요런 게 또 가능해요. 담보대출 대부분 갖고 계실 거고 담보대출 금리가 몇 %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사이트에 회원가입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개인 문의만 하면요 전화로 연락이 와요. 그래서 한 20개 정도의 금융회사의 거를 금리를 비교해주는 서비스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이름 넣고 전화번호 넣고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인데 내가 얼마 정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시중은행을 싹 서치해가지고 그걸 서비스해주는 그러한 업체들이 또 있습니다. 사이트는 이 사이트예요. 있으시다고 한번 해보시면 기존에 있는 금리를 조금 더 낮은 금리로다가 대환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돈을 빌리신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해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다고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돼 있고 밑에 간편 상담 신청이라고 해갖고 요거 클릭하고 아까 말한 회원가입 없이 그냥 정보만 두면은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고객분들에게 많이 권해드리고 많이 또 변화를 주고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이비붐 세대들이 큰 집을 갖고 있는데 이 집을 끝까지 가져가고 싶어 하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집을 처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럼 그 집을 처분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애 길러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10시 50분입니다. 11시 50분이죠. 10시 50분이죠. 10분 쉬고 가겠습니다.